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2022년 미국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그 아이다호 대학생 사명 살인 사건 기록입니다. 네, 평화롭던 대학가에서 벌어진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죠. 맞아요. 처음엔 정말 실마리조차 없어 보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47일 만에 좀 예상치 못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부터 수사 과정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들, 그리고 그 범죄학 박사 과정생이었던 용의자의 아이러니, 또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법적 결말까지 한번 핵심만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이 이 복잡한 사건의 큰 그림을 좀 빠르게 이해하고 또 놓쳤을지 모를 중요한 지점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이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사건이 2022년 11월 13일 새벽이었죠. 아이다호주 모스코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 4명, 메디슨 모건, 카일리 곤칼베스, 이든 채핀, 자나 커노들, 이 4명이 각자 침실에서 정말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네, 범행 추정 시각이 새벽 4시에서 4시 25분 사이였고요. 네. 그 사용된 흉기는 군용 스타일의 큰 칼, 카바로 추정되는데 이게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칼은 뭐랄까, 크기 때문에 단순 강도 사건과는 좀 다른 의도를 시사하는 면이 있긴 하죠. 맞아요. 더 의아한 건 뭐냐면요. 같은 집 1층에 있던 룸메이트 2명은 멀쩡했다는 점이에요. 네, 심지어 생존자 중 한 명은 범행 직후에 검은 옷이랑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집 뒷문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 진술까지 했죠.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왜 하필 그 4명만 표적이 됐을까? 이게 참 궁금한 점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표적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명확한 이유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생존자들을 일부러 남겨둔 건지 아니면 범인이 2층, 3층 희생자들에게 집중하느라 그냥 지나친 건지 자료만으로는 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상황은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이게 2015년 이후로 살인 사건이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조용한 도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충격이 더 컸죠. 네, 용의자나 동기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너무 부족했고요. 그래서 FBI 요원이 60명 넘게 투입되고 제보만 해도 2만 건이 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 2만 건이요? 네,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티즌 수사대까지 등장을 했었고요. 아, 이런 대중적인 관심이 사실 수사에는 양날의 검이었어요. 그렇죠. 결정적인 제보, 예를 들면 그 범행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 차량 정보, 이런 건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아, 엘란트라. 네, 이 차량 정보 덕분에 용의자 동선 추적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또 무분별한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가 막 퍼지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고요. 결국 결정적인 돌타구는 어디서 나왔나요? 역시 과학 수사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아주 극미량의 DNA, 특히 피코그램이라고 하죠. 1조분의 1g 수준의 DNA를 분석하는 기술, 이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와, 피코그램. 정말 대단하네요. 이 DNA 증거 덕분에 사건 발생 47일 만인 12월 30일에 펜실베니아의 고향집에서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브라이언 코버거, 28세 남성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막힌 반전이 드러납니다. 그가 범행 현장에서 불과 13km 떨어진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형법 및 범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비극? 그 이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을 좀 보면요. 그가 자신의 범죄학 지식을 범행에 활용하려고 있을 가능성? 예를 들어서 칼을 사용했다거나 주 경계를 넘나들었다거나 하는 점들, 이런 걸 시사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아, 등고인멸 같은 걸 시도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 결정적인 DNA 증거를 남겼다는 모순도 존재해요. 이게 그의 계획이 좀 허술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던 건지 혹은 학문적 지식과 실제 범죄 실행 사이에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건지 참 그의 심리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코버거는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재판 직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
플리바겐을 통해서인데요. 네, 맞아요. 사건의 1급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대가로 사형을 피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4회를 선고받았죠. 당시 아이다호주가 사형 방식으로 총살형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이 합의가 더 큰 논란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합의를 두고 피해자 유족들 반응도 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검찰이 충분히 상의 없이 합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아, 그랬군요. 네, 또 다른 일부는 길고 고통스러울 재판을 피하게 된 점을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미국 사법 시스템상 검찰은 개별 피해자가 아니라 즉 주 전체를 대표한다는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건의 효율적인 종결이라든지 남은 사람들의 추가적인 고통을 줄이려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 질문, 왜 그랬는가 하는 그 범행 동기는 영원히 묻히게 됐습니다.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코버거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알려졌는데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이 부분이 당신도 아마 가장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판사가 동기를 밝히도록 강제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법정의 역할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지 대중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범행 동기 자체가 유죄 판결의 필수 요건은 아니고 또 동기를 밝히지 않는 것 또한 피고인의 권리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결국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대중이 원하는 정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아이다호 대학생 살인사건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사건의 여러 측면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첨단 과학 수사의 힘부터 시작해서 범죄학을 공부하던 용의자가 보여준 그 충격적인 아이러니,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마주한 현실적인 딜레마까지 정말 곱씹어볼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끝내 밝혀지지 않은 동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법적인 처벌은 내려졌지만 그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다면 과연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범죄를 이해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 사이에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이 당신에게는 또 어떤 질문을 남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